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런 사업을 하려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규제가 강화되고 나서는 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만날 수가 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법령을 구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의 용도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자, 그동안 기숙사는 학교라든가 공장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기숙사가 있었는데요. 2023년 2월 14일에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상의 용도 임대형 기숙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임대형 기숙사의 정의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을 20실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기숙사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법령으로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용도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속 작업으로 2023년 3월 15일 기숙사 건축 기준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2023년 151호로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두 개로 나눠서 기숙사 건축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기숙사가 5개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의 5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외에 10개의 건축 기준을 별도로 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 건축 기준이 15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기숙사에 관련된 건축 기준 5개를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숙사는 개인 공간을 지하층에 두면 안 된다. 자, 여기서 개인 공간은 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층에 두면 안 된다. 자, 이 내용은 법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켜야만 허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숙사의 개인 공간, 즉 개인 침실은 지하층에 두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화장실과 세면, 목욕시설, 채광, 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추어라. 그러니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 방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숙사를 설치를 했는데 일반 아파트처럼 이중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창문이 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1.2m까지 우리가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실에서 1.2m까지 난간을 설치를 해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창문에 관련된 규정, 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간이 없다면 창문이 1.2m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1.2m는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거 환경에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문을 아래까지 다 내린다면은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난간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복도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복도는 최소폭은 편복도 1.2m, 그리고 중복도 1.8m 이상으로 해라. 중복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관련된 규정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도가 편복도, 한쪽만 복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1.2m고요. 복도 양쪽에 이렇게 방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1.8m의 중복도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복도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간 소음 방지를 위해서 피난 방화 규칙에 관련된 경계벽 구조라든가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그러니까 층간 소음 기준도 적합하게 만족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일반 기숙사의 건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복도폭이라든가 안전난간, 또 소음 방지 위한 이런 구체적으로 건축 기준을 5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형 기숙사의 건축 기준은 앞서 설명한 일반 기숙사의 건축 기준 5개를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다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로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기준을 별도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기준을 보시면 개인 공간은, 즉 침실 공간이죠. 개인 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는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방 하나에 3명이 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맥시멈으로 볼 수 있겠죠. 맥시멈으로. 우리가 이제 상품 구성을 하다 보면은 1인 1실도 될 수도 있고 1인 2실도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1인 3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업자가 사업의 상품이라든가 임대성을 보고 개인 공간을 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실에 맥시멈으로 3명이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의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개인 공간은 침실이죠. 그리고 공유 공간은 공유 주방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뭐 다양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룸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더 컬렉티브를 보니까요, 뭐 게임룸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러한 부대 시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다 공유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구체적인 면적 기준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개인 공간 플러스 공유 공간의 1인당 면적은 14제곱미터라고 명확하게 법령으로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 공간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공유 공간에 관련된 면적 기준이 나옵니다. 자, 개인 공간을 제외한 공유 공간, 여기서 보시면 임대형 기숙사 내부에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공동 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회의실이라든가 뭐 다양한 공유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공유 공간으로 본다. 그래서 공유 공간의 면적은 수용 인원을 고려해서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수용 인원이 150명 이하면 1인당 1.21평이 되는 4제곱미터를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4제곱미터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150명을 수용을 하겠다면 4제곱미터를 곱하면 600제곱미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 수에 따라서 공유 공간의 면적 기준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임대 사업자를 할 때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 수용이라고 보니까 조금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용 인원, 즉 150명까지는 1인당 4제곱미터를 도입해라. 자, 150인을 초과하는 경우 150인을 초과하고 300인 이하면은 600제곱미터에 150명 초과 인원 곱하기 3.5제곱미터,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500인 이하까지는 3제곱미터,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2.5제곱미터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공유 공간에 관련된 면적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 공간의 면적과 개인 공간에도 면적이 있겠죠. 또 사람 수가 있겠고, 그거를 다 배분해 가지고 1인당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의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면적 기준까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에 대한 물리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수용 인원이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크게 한다. 그러면은 수용 인원도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러나 이제 도심 내에서 작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춰서
가구 수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보시면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를 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 장치를 설치해라. 창문 1개 이상, 문 1개 이상. 창문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고시원처럼 창문이 없는 그런 방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각 실의 창문 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창문의 크기는 바닥 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준을 보시면요. 개인 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 인원, 해당인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라. 자, 개인 공간에 관련된 규정 1인당 7제곱미터입니다. 1인당 7제곱미터. 자, 이와 별개로 개인 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그러니까 개인 공간에 욕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욕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면적은 7제곱미터 더하기 2.5제곱미터를 하면 9.5제곱미터가 개인 공간의 면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욕실을 넣게 되면은 9.5제곱미터고요. 욕실을 안 넣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방만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7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자, 욕실을 넣는 그런 룸도 있을 것이고 욕실이 없는 그렇게 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욕실이 들어가야만 좀 1인실로 좀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실에 관련된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을 해라. 그래서 개인 공간의 최소 면적은 욕실 포함해서 2.87평, 즉 9.5제곱미터가 최소한의 면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유 공간을 합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14제곱미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남은 면적을 더해서 14제곱미터 이상을 지켜야만 법적 규정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또 설계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 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최소 2.2m 이상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침대 사이즈가 거의 2m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을 만들 때 이 최소한의 룸이 침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2.2m 이상을 확보해라. 자,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내부선, 즉 안목 치수로 따져서 2.2m 이상을 확보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길이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공유 공간으로서 거실, 주방 외에도 거주자 간의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갖추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주자 간의 다른 목적을 위한 이런 공간들을 마련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 욕실이죠. 개인 룸에 욕실이 없는 경우에 공동 욕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 욕실의 세면대, 화장실은 주택 거주 인원을 고려하여 분리 설치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개인 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은 제외한다. 개인 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은 공동 욕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동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 인원을 고려해서 분리 설치를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해당 건축물 내에 임대형 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 주체에 의한 관리 운영 체계를 갖출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운영에 관련된 기준이 되겠는데요. 단일한 관리, 여러 사업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 업체가 관리하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관리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의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 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 요건으로 하여 운영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주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차 문제. 이 주차 문제는요. 처음에 도시형생활주택이 2009년도에 법을 만들면서 주차를 상당히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주차법에 관련된 내용이 강화됐죠. 강화됐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도요. 200제곱미터당 한 대씩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허가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주차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소유라든가 주차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 요건이라 임차인 자격 요건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앞서 설명한 이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의 최소 실면적 그리고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설명한 최소한의 실면적 그리고 창문 설치 관련된 내용은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인 거죠.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그 기준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소한 규정 이상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고시원의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이 부분은 법에서 고시원에 관련된 구체적인 면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최소한의 이 정도 면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이 구체적인 임대형 기숙사의 면적이라든가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주차가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법령들이 또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자들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조금 지켜본 다음에 법령 정비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부동산 상품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이 2009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럴 때 세제 혜택도 있었고 주차 혜택도 있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히 그 당시 때 인기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요.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도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새로운 부동산 상품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민간주택 법령 정비 후에 임대사업자의 부분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 때 이 민간주택 법령을 보시고 아마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상품이 과열되면 규제가 강화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처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 때 법령을 많이 완화해줬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주차에서 많이 완화했습니다. 완화했는데 이게 뭐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이제 2년, 3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골목에 주차장이 없다. 그리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결합을 해가지고 한 건물에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대수가 약하고 오피스텔은 또 세대당 0.5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또 거주민끼리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부동산 상품이 만들어지면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지켜보면 어떠한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신상품이 과열되면 규제가 강화됩니다. 당연히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략 살펴보면 설계기간 1년, 그리고 공사기간 2년 정도 보면 3년,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아무래도 빨라도 3년에서 4년, 5년 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러한 신상품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로는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겠죠. 자, 이러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런 사업을 하려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가 나오게 되고 구체적으로 시행이 된다면은 바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규제가 강화되고 나서는 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은 이 법이 시행되고 공포됐으니까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부분만 정리된다면은 바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당연히 상품 구성을 하겠죠. 상품 구성을 단순히 수익형 상품으로 할 거냐, 저가형으로 세대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정말 수익형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정말 영국의 더 컬렉티브처럼 전문직을 위한 1인 가구 고급화 상품을 만들어서 정말 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까지 고급화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입지라든가 또 이러한 수익형이라든가 고급화 상품 구성, 또 물론 이제 대학가 근처라든가 뭐 역세권 근처라든가 뭐 다양하게 이러한 주거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시원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사업을 하려면 수익형으로 가는 것이고, 좀 전문직을 위해서 고급화로 가게 된다면 다양한 부대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디자인도 상당히 신경 쓰면서 상품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예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부동산 상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2009년도에 도시생활주택 이후에 정부에서 부동산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형 기숙사가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받을지, 또 사업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계 투자회에서 3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령을 정비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사업 준비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상품, 즉 코리빙에 관련된 새로운 부동산 상품과 그 구체적인 건축 기준을 여러분에게 좀 해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